안녕하세요. 컨벤션 기획사와 경력 개발 이번 강의를 맡게 된 김광민 교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학교 측에서도 이런 인강을 준비를 좀 하게 됐고요. 저 역시도 2년에 없던 그리고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제가 영상을 준비하게 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어, 부디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안전하게 한 강의실에서 소통하며 그리고 대화하며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그날을 좀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음, 이번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말 그대로 교과목처럼 컨벤션 기획사와 경력 개발, 아마 저보다도 선배들 이미 이 강의를 했었던 선배들이 이 강의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강의는 알다시피 선배들의 흔히 말하는 꿀팁, 이 강의에만 집중을 해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크게 들이지 않고 경력 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가 마련이 된다. 음, 저 역시도 대학 시절을 다 겪어봤고, 그리고 취업문으로 나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점 관리도 있을 테고, 또 요즘에 그런 것도 있죠. 뭐 해외 봉사, 그리고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들어가는 뭐 어학연수, 더군다나 뭐 봉사활동, 말했나? 봉사활동도 있을 테고, 또 그 외에 특별활동, 그리고 자격증,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특히, 그런, 학연, 지연을 떠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크리에이티브하게 살아왔나, 그리고 그 자체로도 얼마나 능력이 있나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스펙을 쌓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요즘 우리 학생들이 사회로 좀 진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대학 시절을 겪어봤고, 또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위해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또 준비를 해봤지만, 지금 제가 체감하는 건 아마 저 때보다 훨씬 더 지금의 학생들이 힘들겠다. 뭐, 예를 들어서, 공인 어학 성적 필요하죠. 플러스 제2 외국어. 영어는 기본이고요. 또, 영어 회화를 하기 위한 연수도 필요하고, 그리고 성적 관리, 그리고 어떤 것은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실무 연수 경력을 보는 것도 있어요. 인턴 같은 거 보는 것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특별활동에 가점을 또 가질 수 있는 뭐 여러 자격증들. 사실 대학 4년 내에 이 모든 걸 준비하는 것은 좀 굉장히 힘든 일이라 생각을 해요. 사실 대학에서 배워야 되는, 깨우쳐야 되는,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놓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준비한 이 강의 자체는 바로 컨벤션 기획사 2급 필기에 대한 준비입니다. 음, 이 수업을 통해서 시험을 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컨벤션 기획사 2급 필기를 자격을 이 시간에 충실히 하게 되면 딸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선배를 통해서 들어서 잘 알 겁니다. 실제로 좀 편하게 할게요. 컨벤션 기획사 자격의 합격률은 사실 7, 80% 됩니다. 그러면 20% 내지 30%는 누가 떨어지냐? 비전공자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전공자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좀 가지고 트라이를 해본다면 충분히 컨벤션 기획사 2급 필기는 이 시간부로 좀 공부를 해서 취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업 시간에 힘들어도 수업 시간에만 좀 힘들면 되고 과제만 준비를 잘 해오면 되는 부분이니까 저를 믿고 좀 잘 따라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수업에 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먼저 16주가 아니죠. 지금은 보관기간으로 치면 인강을 제외한 실제적으로는 14주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컨벤션 기획사 이 2급 필기 자체가 이런 인강을 통해서 쉽게 쉽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강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같이 문제풀이를 해가며 또 시험을 쳐가며 계속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자체를 숙지해버리는, 그리고 통째로 암기해버리는, 반복 습득을 통해서 암기해버리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하여튼 이 인강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있는 2시간 더, 그리고 다음 인강까지는 여러분들이 대충 이런 컨벤션 기획사 2급에서 어떤 것들, 어떤 출제 유형들이 나오는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 설명에 대한 것들 위주로 좀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책은 컨벤션 기획사 2급 필기 한 권으로 끝내기라는 시대고시 기획에서 출판해서 나오는 이 책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2020년도 거. 이거를 구매를 하셔야 되고, 제가 이 책을 이제 교재로 쓰는 이유는 매우 심플합니다. 왜냐면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들의 핵심만 뽑아서 기출 유형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책 한 권만 제대로 보시더라도 제 생각에는 충분히 고득점을 취할 수 있다. 그래서 고득점을 취하고 컨벤션 기획사 2급 필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컨벤션 전문가가 되진 않겠지만 컨벤션 전문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준비 중에 하나이며, 또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에 강력한 무기를 하나 좀 장착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만약 시험을 친다면 100%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만들 거고요, 수업 시간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수업의 전체적인 방향을 좀 잡기 위해서 제가 컨벤션 기획사 2급 필기에 대한 출제 유형,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를 조금 분석해 봤어요. 저는 사회과학자고 조사 분석사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믿으셔도 돼요. 네. 일단 총 3과목이고, 3과목이 총 100문제로 나옵니다. 총 100문제고, 2시간 30분 정도로 시간을 쳐요. 먼저 컨벤션 산업론 40문항, 그리고 호텔 실무론 30문항, 컨벤션 영어 30문항이고, 여기에 대한 합격 커트라인이 각 40점 이상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컨벤션 산업론 40문항 중에 그래도 20문항 정도는 맞춰야 되고, 호텔 실무론도 15문항, 컨벤션 영어도 15문항 정도로 맞으면 합격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의 또 한 가지 걸리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평균 합계가 60점 이상은 되어야 된다. 60점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말은 모두 50점만 맞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물론 있을 거예요. 이 3과목 중에서는 사실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겠지만 굳이 있다면 컨벤션 영어가 되겠죠. 그럼 이런 전략을 쓸 수는 있어요. 컨벤션 산업론 40문항, 그리고 호텔 실무론 30문항을 거의 다 맞추시는 거예요.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충분히 문제지 숙달, 그리고 기출 문제 유형으로 한 3번 정도만 풀어보시면 여기는 거의 만점 가까운 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컨벤션 영어 30문항 중에 뭐 15문항, 그러니까 2문제 중에 1문제만 득점을 해도 충분히 2급 필기를 합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총 3과목에서 컨벤션 산업론에 대해서 출제 유형을 보니까 대충 이런 정도로 나옵니다. 컨벤션 산업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론 수업인 거죠. 여기에선 어떤 게 들어가냐면 컨벤션 산업에서 있는 주요 국제기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컨벤션 산업이 어떤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치나,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컨벤션 기획 실무에서는 뭐 국제회의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 아니면 UIA에서 말하는 국제회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 이카에서 말하는 국제회의 기준, 이런 기획 실무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시 이벤트 실무 과목도 좀 들어있어요. 이것이 들어가는 이유는 사실 컨벤션이라는 이런 산업과 마이스 산업이라는 같은 말이지만 이것에 있어서 좀 혼용해서 쓰는 것 때문에 이런 전시 이벤트 실무도 마이스의 한 축으로 컨벤션 산업이라고 규정 짓고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런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고, 다음은 호텔 실무론에서 보면 서론문항이라고 그랬죠. 주로 호텔 실무와 관광 실무가 들어가 있어요. 관광이나 호텔이 사실 실용 학문이다 보니까 이론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것보다 뭐 계산법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에 있어서 뭐 특히 컨벤션과 관련된 관광이 있죠. 프리투어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포스트 투어도 있을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실무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니 여러분들 몇 번 문제만 풀어보면 충분히 숙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다소 공포감이 있는 컨벤션 영어. 제가 이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컨벤션 영어랑 큰 상관이 없어요. 문법 문제가 거의 진짜 비중이 낮을 정도로 나오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컨벤션 관련한 어휘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그 뭐죠, 수거들을 조금만 암기를 하면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출제 무형이 그렇게 다르지 않고 매년 똑같아요. 그러니까 답만 외워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영어 시험은 또 여기에서 합격할 수 있는 이런 틀을 갖췄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출제 유형이나 분석한 토대를 가지고 수업 방향을 잡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도 애초에 말했듯이 충분히 여러분들이 2급 필기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역시나 이 강의다 보니 상대평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적 관리도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컨벤션 기획서와 경력 관리에 대한 수업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각자가 성적 관리를 위한 상대평가가 냉혹하지만 상대평가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저도 이 영상 강의와 인연이 없었지만 여러분들도 자칫 인연에 없는 CF를 굉장히 많이 찍을 수 있겠죠. 또 성적 관리를 안 하다 보면 여러분들하고 인연 없는 CF를 계속 찍게 될 겁니다. 제가 CF를 남발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학생들께서도 열심히 좀 잘 따라와 주기를 바래요. 먼저 출석 평가 기준에서는 출석이 20%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가 20%가 반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기말고사 30%, 그리고 기타 과제물 20%, 그리고 가산점도 있어요.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요. 먼저 30분 정도는 여기에 필요한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가게 될 거고, 2시간은 문제를 통째로 암기할 수 있도록 문제풀이를 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남은 30분을 뭘 하냐? 바로 수거나 단어들을 암기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칫 시험은 조금 부족했지만 평소에 이제 단어 암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테스트를 좀 잘 봤다. 그러면 충분히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게 되겠죠. 수업 태도하고도 아마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가지고 있는 이런 반영 비율은 100%에 플러스 10%는 가산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나머지 자세한 내용, 16조에 대한 내용들은 강의 계획서에 보면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고, 그리고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기출이나 이런 것들도 추가로 구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더 풀을 수 있는 정도로 할 거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진도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놨는데 이 진도가 빨리 나가게 됐을 때는 한 번 더 이 책을 더 볼 수 있는 기출 문제들을 한번 제가 따로 구성해서 그리고 나올 만한 것들을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풀이를 해가며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대학 강의에 와서 제가 이런 자격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쪽집게 가외죠. 쪽집게 가외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는 진짜 너무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고 조금 약간 설레기도 하지만 대학 강의에서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신선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에 대비한 이런 강의를 학원이 아니라 대학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대학에서의 어떤 슬픈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처한 이 취업문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뭐 고초를 겪을지가 사실은 좀 많이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하지만 그걸 도와주는 게 또 교육의 힘인 것 같고 대학이 가진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여기에 나오는 컨벤션 기획사 2급 필기에 나오는 그 내용들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다 한 내용들이에요. 한 내용들이고 이번 시간은 그거를 총체적으로 다 한 문제 모아서 여러분들이 쏟아내는 이런 작업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게 될 거라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했던 내가 어느 정도 컨벤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중간 점검이라고도 생각을 하면 또 수업 시간에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마음이라는 것이 과거에 있으면 후회로 가득하고 미래에 있으면 초조하기만 하다. 음, 지금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인데, 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예전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 자격은 따놨을 텐데, 내가 이 시험은 쳤어야 되는데, 하는 것들 있죠. 하지만 뭐, 그게 게을러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기를 놓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몰랐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진작에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도 있었을 테고, 또한 이번 만약 이 기획사 시험이 내가 떨어질 것을, 낙방할 것이 두려워서 미래를 걱정하면서 초조해하고 내가 과연 붙을까라는 이런 걱정 때문에 또 집중을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이 강의를 수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에 충실하세요. 그냥 여기에 충실하고 그냥 이 수업 현재 마음이 과거에도 말고 미래에도 말고 현재 좀 붙들어 두세요. 현재 붙들어 두고 그냥 이 책 있죠. 이 책을 한 세 번만 내가 보겠다. 세 번만 보고 기출문제 세 번만 풀어보겠다.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은 충분히 이 강의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은 다 얻어갈 거예요.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전공자고 여러분보다 이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문제이기도 하고 시험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다른 전공자들보다 이 업계로 편안하게 나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컨벤션 기획사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제가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자신감을 갖고 여기에 좀 도전하길 바래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필히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파트 1, 2, 3 중에 파트 1인 컨벤션 산업에 대한 주요 키포인트를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컨벤션 산업,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그때 누누이 이제 암기하라고 말했었던 국제 기구들이나 아니면 산업에 있던 연관성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총체적으로
좀 짚어가며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유형 중에는 이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컨벤션 산업의 특성, 특히 공공성이 있겠죠. 컨벤션 산업이 단순 컨벤션 산업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이 공공적인 성격으로 다른 산업들에게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이런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산업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호 의존성이라든지 아니면 한번 발생하고 끝나게 되는 소멸성, 그리고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관광 효과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3개년도에 연속해서 출제가 좀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컨벤션 산업의 구성 요소, 특히 컨벤션 산업의 구성 요소가 뭐죠? 그렇죠. 주체가 있고 뭐 객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구성 요소에 알아보면 먼저 국제회의 주체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국제회의 뭐 주체자가 있으면 개최자가 있고 참가국이 있고 참가국이 있으면 참가자가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한 관계성, 그리고 이 내용들을 알고 있냐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아주 쉬운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협회연합, 국제회의연합, UIA, 뭐 이카 등이 있겠죠. 이런 컨벤션 제도적 정의, 컨벤션 기준에 대한 내용이겠죠. 몇 명 이상, 아니면 뭐 300명 이상, 그리고 참가자족 외국인이 40%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며칠 동안 지속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은 진짜 그때 입이 닳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가장 먼저 질문을 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까지 한 내용들은 다 아는 내용이라서 너무 쉽죠. 하지만 아셔야 될 건 다른 전공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컨벤션 유형 분류가 있어요. 뭐 이런 유형 분류는 여러분들 쉽게 아는 포럼이냐, 아니면 뭐 콩그레스냐, 아니면 뭐 컨벤션이냐, 아니면 뭐 클리닉이냐, 워크숍이냐, 이런 다양한 유형 분류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한 번씩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한 번쯤은 암기를 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꼭 이 시험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컨벤션 기획사, 그러니까 국제회의 기획업체에 가도 어떤 프로그램이 짜여지는가에 따라서 뭐 포럼 형식이냐, 아니면 기조 강연 형식이냐, 아니면 뭐 클래스 형식이냐, 이런 다양한 분류들로 여러분들이 기획을 해야 되는 그런 실무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돼요.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전문가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숙지하고 넘어가시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컨벤션 뷰로, 컨벤션 앤 비지터스 뷰로라고 한 이 비영리 총괄 조직에 대한 역할, 그리고 하는 일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도시 마케팅이나 개발을 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런 컨벤션 뷰로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출제 유형에서 많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컨벤션 뷰로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컨벤션 산업의 어떤 안에 있는 구조나 구성이나 아니면 본질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출제 유형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꼭 숙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런 뷰로의 역할을 이해를 하고 숙지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다음은 전문 회의 시설의 요건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출제 유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 회의 시설 요건은 빠지지 않는 약간 단골 요소처럼 계속 나오는데요. 사실 명확한 정의는 나와 있지 않아요. 명확한 정의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업계 간에 합치된 의견은 대략 이러합니다. 먼저
2,0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옥내와 옥외의 전시 면적을 합쳐서 2,000 스퀘어 미터가 확보가 되어야 한다. 이게 보통 전문 회의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산 컨벤션 센터 백스코에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있죠. 그리고 서울의 AT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국제회의 전문 시설업을 이라는 것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는 것으로 혼란이 생기지 않고 이런 것들을 좀 외워두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준회의 시설 요건도 구분을 지어서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준회의 시설 요건, 그리고 전시 시설의 요건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앞서 설명을 했듯이 컨벤션 관련 국제기구도 중요해요. 먼저 아시아 국제회의 협회가 있어요. AACVB라는 곳인데 1983년 설립되었고 그 다음에 마카오에 본부 소재지가 있는 이런 자세한 내용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전문기관, 국제회의 관련한 전문기관의 협력기구가 있다는 정도, 그 정도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세계국제회의 전문협회, 여러분들 잘 아는 이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1964년에 설립이 되었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여기에 본 소재지가 있습니다. 다녀온 곳이고 지금도 담당자가 한 번씩 메일을 줘요. 국제회의 변동 사항이나 여러 요건에 대해서 지원할 게 없는지 아직도 메일을 주면서 활발하게 좀 교류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구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국제협회연합이 있습니다. UIA. 여러분들이 참 많이 보게 되는 신문기사에서 부산은 국제회의 도시로 UI 몇이다, 몇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자주 보게 될 텐데, 1910년에 설립이 됐고, 그 다음에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 소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벤션과 관련 분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구죠. 이런 것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 컨벤션 뷰로 협회, 앞서 컨벤션 뷰로의 기능이나 여러 가지 구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했을 텐데요. 이런 컨벤션 뷰로도 국제 컨벤션 뷰로 협회라는 곳이 있다. 미국에서 먼저 만들어졌고요. 1914년에. 그리고 컨벤션 국제 협력기구로 관련 업체 및 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고, 컨벤션 뷰로 자체 내에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서로 공유하며 서로 국제적으로 나라에 맞는 컨벤션도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정보를 밀어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기구입니다. 예, 이런 기구에 대해서 있다는 것 정도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점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컨벤션 기획사의 업무가 나오게 돼요. 앞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론으로 많이 파악은 하고 있지만 주로 출제되는 유형의 대부분은 이런 내용들도 많이 포함이 됩니다. 컨벤션 기획사의 업무, PCO의 업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PCO의 업무를 회의 전, 그 다음에 회의 중, 회의 후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어떤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심플하죠? 대체적으로 회의 전에는 레터 발송이나 여러 가지 장소 섭외나 이런 걸 하겠죠? 회의 중에서는 어떻게 좀 플로우 플랜을 잘 짜서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할 수 있을지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회의 후에는 경과 보고, 그리고 여기에 기획을 준비하면서 썼던 여러 가지 비용의 정산에 대한 것, 그리고 땡스 레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겠죠. 네, 그리고, 비용 부분 계산도 사실 나오게 됩니다.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과연 컨벤션 기획사의 업무 중에서 특히 기획사가 비용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가용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대한 개념에 대한 걸 많이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회의 참가자 수에 따라서 어떻게 가능성이 가장 큰 가변 비용을 묻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회의 참가자 수에 따라서 비용이 어떻게 바뀌냐, 어떻게 많이 바뀔 수 있냐, 이런 게 되겠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수송에 관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참가자가 100명일 때는, 사실 45인승 버스로 한 2대나 3대 정도를, 섭외를 하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겠죠? 셔틀을 돌리려면 사실 한 대로도 가능하겠죠? 왜냐면 45인승을 가지고 시간대별로 계속 셔틀을 돌리면 되니까. 하지만 참가자가 10,000명이다. 그러면 45인승 버스가 몇 대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 그리고 리셉션 같은 경우에도 1인당 식사 비용이 예를 들어서 45,000원으로 잡혀 있다. 아니 5만 원으로 합시다. 5만 원으로 잡혀 있다. 근데 100명 했을 때 다를 것이고 1000명 했을 때 다를 것이고 3000명을 했을 때도 다를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비용은 총 비용은 많아지지만 한 사람에 대한 객단가는 내려가기 마련이거든요. 왜냐면 뭐 여러분들 잘 아는 뭐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대량에 있는 수요에서 공급가는 떨어지는 내용,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가장 큰 가변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리셉션, 연애, 오찬비, 이런 것들이 뭐 호텔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를 좀 분간해 내는 것이, 이런 질문들이 좀 유형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출제 유형 중에 진짜 실무 중에 실무적인 질문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회의장의 좌석 배치 방식. 사실 이거 저도 아직 헷갈려요. 플로어 플랜을 짜서 제가 손으로 그려보기 전에는요, 아직도 제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로 나와요. 근데 저도 단기적으로는 기억을 굉장히 잘 하고, 어, 진짜 실무를 했을 때, 뷰로나 기획사 쪽에서 일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어리고 기억력도 좋기 때문에 이거 다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극장식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T자형, 뭐 알고 있죠. 어떻게 하는 방식인지.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어요. 할로우 스퀘어 스타일이라고, 뭐냐면 중간에를 다 비워놓는 거예요. 중간을 다 비워놓고 사각이든 서클이든 그렇게 중간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서로서로 다 시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는 방식이 있고요. 또 V자형 스타일도 있어요. V자형 스타일은 또 뭐냐면 V자로 앞 사람의 앞통수가 있잖아요, 보통. 극장식으로 하게 되면 사람이 흔히 말하는 앞통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뒤통수가 있을 텐데 그 뒤통수 때문에 시야가 가립니다. 그런 시야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 V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앞사람, 점점 폭이 넓어지면서 앞사람의 뒷모습을 볼 필요가 없겠죠? 시선 처리가 원활하지만 이거는 소규모의 인원에서 앞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방식이고, 비용 또한 굉장히 사실 높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굉장히 흔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fem투어 있겠죠? fem투어에 대한 질문도 꽤 많이 나와요. fem투어의 질문은 많이 나오는데, fem투어의 목적은 제 강의를 역시나 들었던 분들은 알게 되겠지만, 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주최자들이죠. 주최자들도 있고 아니면 결정권자들이 있어요. 회의를 하기 전에 결정권자들이 있는데 미리 사전 답사지를 와서 체크를 해봅니다. 사전 답사를 통해서 이 국가, 이 도시가 실질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을 만한 파실리티가 있냐, 그러니까 기능이 있냐, 그리고 친절도는 얼마나냐,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컨벤션 뷰로나 아니면은 도시 정부 쪽에서 팸투어를 시켜줍니다. 팸투어, 그게 바로 팸투어예요. 그래서 사전단을 위해서 팸투어를 시켜주고 도시의 매력이나 아니면 도시의 강점들을 좀 홍보하는 역할들을 많이 홍보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게 있고, 또 국제회의 파급 효과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경제적인 측면, 사회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홍보, 정치적, 관광 측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마케팅 믹스도 사실 나옵니다. 마케팅 믹스 여러분들 4P 알죠? 요즘에는 6P, 7P까지 나와 있는데 컨벤션 쪽에서는 4P까지만 나오게 됩니다. 제품 전략, 가격 전략, 유통 전략, 촉진 전략. 보통 이런 마케팅 전략, 믹스 전략이 들어가게 되는 거는 도시 경쟁력을 설명할 때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도시 내에 어떤 매력도가 있어야지 국제회의 유치가 수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경쟁력이 있고 우리는 마케팅 포인트를 소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마케팅 미스 전략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품 전략이 있을 수 있는 건 도시 전략이 있겠죠. 도시에서 어떤 관광지가 있다. 그리고 뭐 가격 전략은 우리는 일본보다 물가가 뭐 싸다, 저렴하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유통 전략은 우리가 그 외국인들을 국내에 영접하거나 수송을 할 때 어떻게 한다. 아니면 뭐 외국에서 비행기는 어떻게 예약해서 우리가 한 번에 뭐 통과를 잘해줄 수 있도록 입국 심사대를 간소화를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촉진 전략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촉진을 뭐 방송 광고도 좋고 홍보 촉진 전략을 쓰겠다. 아니면 범시민 운동을 하겠다. 이런 홍보 전략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또 설명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또 전시의 구성 요소도 나옵니다. 어, 전시의 구성 요소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조직이 있을 것이고, 소재가 있을 것이고, 관람객, 공간, 국제회의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하여튼 그렇게 어떤 주체들이 있고, 구성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만 서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시회 기획 시 고려사항 같은 질문도 꽤 많이 반복돼서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먼저 전시 기간, 그리고 뭐 마케팅 계획, 예산 편성, 행사 계획, 그리고 뭐 목적, 운영 조직들, 예산 등등, 예산은 했죠.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사항들이 나오게 돼서 어떻게 예산을 꾸려서 진행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플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개념들이나 질문에 대한 것들이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도 나와 있습니다. 마이스 중에서 뭐 익스비션이 될 수도 있겠지만 MIC 중에 미팅, 인센티브스, 컨벤션스, 익스비션스 이렇게 될 텐데 또 그 E에 대한 부분을 이벤트라고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거는 뭐 미주 쪽에서 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 이런 이벤트 규모에 따라서는 메가 이벤트, 국제적 차원에서 파급력이 큰 가장 높은 단위의 이벤트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런 이벤트들이 있겠죠. 그리고 홀마크 이벤트. 이벤트 자체가 하나의 상표를 홍보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이벤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브라질에서 뭐 삼바 축제 같은 메가 이벤트, 또 홀 이벤트가 있겠죠. 홀마크 이벤트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메이저 이벤트라고 홀마크만큼의 인지도는 없지만 뭐 규모나 경제적 영향력들이 꽤 큰 이벤트들이 있어요. 뭐 경제인 연합회 회의 같은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가 꽤 크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을 이런 일이 좀 알고 또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아마 다른 여러 가지 혼선을 주는 문제들에서 좀 헷갈리지 않고 정확한 답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요 핵심 키포인트로 설명을 했지만 그러면 문제 출제 유형은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고 풀어보면 좀 더 알 수 있을 텐데 이 시간에 대략적으로 컨벤션 산업론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먼저 워밍업으로 쉬운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1번 문제. 사전 등록의 장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전 등록 왜 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등록비 할인으로 뭐 수익 평가에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이 이건데 사전 등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사전에 참가자 수를 측정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인원 파악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줄일 수 있는 경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건 좀 줄이고, 그리고 규모를 예측하고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참가자들이 미리 있다면 투자사나 아니면은 미리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에 신청을 할 수 있겠죠. 호텔도 예약을 미리 할 수 있을 테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현금 흐름의 개선이라든지, 또 홍보 지침, 변경, 그리고 회의 준비에 대한 융통성이 증가될 수 있겠죠. 이런 모든 전반적인 내용에서 사전 등록을 하는 것이 국제회의에서는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먼 것은 등록비 할인으로 수익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답니다. 이거는 거리가 먼 것으로 되겠죠.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또 되게 되는 거고요. 또, 음, 국제 회의 행사 현장에서 계획하는 플로어 플랜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플로어 플랜 뭔지 알죠, 여러분? 플로어예요. 플로어에 있는 어떤 대략적인 모든 계획인데 등록 데스크를 중심으로 모든 행사장과 출입구가 표시된 도면 계획. 이런 도면 계획입니다. 행사장의 모든 행사장 출입구나 아니면은 통로가 표시되어 있는 플랜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쉽죠? 파트 1에서는 이런 컨벤션 산업론에서 어떤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이론의 키포인트를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파트 2에서는 호텔 관광 실무론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요 키포인트, 그러니까 출제 유형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먼저 호텔에서 가장 이거는 시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호텔 관련한 지배인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규모에 따른 호텔 분류가 자주 등장합니다. 왜냐면 객실 150 이하는 소규모 호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객실 150실 이상은 중규모, 300실 이상은 대규모 호텔로 분류가 되고 등급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이런 것도 나오게 돼요. 또 거기에서 따라오는 건 뭐냐면 호텔 중에 입지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 유형이 달라지는 그런 호텔에 대한 내용 문제들이 조금 나오게 되고요. 먼저 시티 호텔이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리조트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공항 터미널 근처에 터미널 호텔이라고 하는 그런 유형도 있을 것이고, 에어포트 호텔, 공항 주변에 새겨진 그런 에어포트 호텔도 나와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 아니면 바다에 세운 건 약간 비치 호텔,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어떤 호텔인가, 등급이나 이런 건 관계없이 입지에 따라 또 호텔이 분류되는 것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충분히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호텔 분류 중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이용 목적에 따른 호텔 분류도 있어요. 뭐냐면 상용 호텔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 호텔이라고 말하게 되는 게 있죠. 부산에서는 좀 센텀 모텔이나 컨벤션 센터 앞에 있는 센텀 모텔, 그리고 해운대역 지하철 앞에 있는 시타딘 호텔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서면에 롯데 호텔 뒤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들, 이런 것들이 그런 게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장기 체류자들을 위한 장기 호텔들도 있어요. 그게 거주용 호텔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레지던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호텔들이 또 있고, 그리고 카지노를 기반으로 수익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호텔을 카지노 호텔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회의 유치, 국제회의나 마이스 중심으로 하는 그런 회의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쪽에 가보면 호텔에 컨벤션 센터와 호텔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컨벤션 호텔이 있어요. 특히 웨스틴 관련한 여러 인터내셔널 브랜드들이 이런 호텔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형태에 따른 분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 종류의 숙박업이 있겠지만 모텔, 특히 휴양 목적으로 자동차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고객 대상으로 하는 모텔 종류, 그리고 보텔, 이게 보트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관객들이 해변에 보트를 정박시키고
흔히 말하는 계류장이죠. 호텔 안에 계류장이 있고 그 보트를 정박시키고 호텔을 이용하는 보트 호텔이 또 있습니다. 그거 외에 플로텔이라든지 아니면 유스 호스텔, 청년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유스 호스텔이 뭐 또 이런 시설 형태에 따라 다른 분류의 호텔이 나뉘어질 수 있겠고요. 또 리퍼럴 조직 경영 호텔, 어떤 경영의 뭐 경영 방식에 따라서 호텔이 어떻게 또 분류되고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호텔 조직에서 주로 쓰는 그런 용어들이 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뭐 지배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당직 지배인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 분야라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 전체 영업장을 대상으로 대고, 대고객에 대한 업무 처리, 불만, 이런 사항들을 또 습득하고 각 부서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아니면 영업 관리 이런 것들을 근무 시 발생한 내용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는 지배인을 당직 지배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총지배인 대신에 그날 따라서 야간 근무를 하는 뭐 경우를 보통 당직 지배인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런 사항도 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호텔 안에 쓰는 여러 가지 조직 체계에서 쓰는 말들, 그리고 전문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그, 뭐죠? 책을 통해서 좀, 계속 숙지를 하시는 게, 그래, 암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는 빠지지 않는 단골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호텔 관련한 문제들에서는 뭐가 있냐면, 승수소득이나 아니면 평균 객실 요금 산출법이 뭐 그런 문제들도 좀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ADR 뭐 이런 것들이 오큐판시 ADR 뭐 이런 전문 용어들이 또 등장하면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전혀 어려워할 것이 없고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용어만 알고 있으면 주어지는 뭐 문제에서 상황이 있거든요. 항상 있어요. 몇 명의 뭐 사람이 있다, 아니면 몇 객실을 이용을 한다, 며칠에 몇 박을 이용을 한다, 그리고 가격은 뭐 8만 원이다, 여기에 대한 뭐 한 달에 산출 금액을 뭐 산출하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용어만 잘 알고 있으면 헷갈릴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정리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화 가등률 또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해요. 그리고 객실 점유율과 객실 수입 단가 이런 문제도 좀 나오고, 그리고 일드 매니지먼트 여러분들 되게 생소하시죠? 그래서 일드 매니지먼트라는 뭐 한국 산업에서 호텔 산업으로 도입된 데까지의 이런 시스템, 그 자동식 가격 변동 방식이라 그래서 가격을 입력을 딱 하면 자동으로 그 데이터 값에 의해서 예약 시스템 내에 객실 요금이 산출되는 방식이에요. 하여튼 이런 방식들에 대한 뭐 개념을 알고 있냐 모르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장점은 뭐냐 단점은 뭐냐 막 이런 문제들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베이비 샤워 맞죠? 임신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아기용품을 뭐 선물하는 축하 파티예요.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베이비 샤워를 신청하는 생각보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호텔을 빌려서 그런 걸 신청하는 사람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자주 쓰입니다. 이게 출제 유형에 나왔어요, 한 번씩.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필요하고, 하우스키핑, 뭐 F&B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우스키핑 뭐죠? 그렇죠. 객실을 생산하기 위한, 그러니까 하우스키핑 내에서 객실을 생산하고 또 그 생산한 거를 뭐 잘 팔기 위해서 안에 정리정돈하는, 그리고 청소까지 포함된 여러 가지 재생산 부서를 말하는 거죠. 객실 재생산 부서, 이런 걸 하우스키핑이라 그러고요. F&B는 푸드 앤 베버리지라고 호텔 내에서 외식 사업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외식부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뱅켓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이런 외식 관련한 음식 관련한 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외에 호텔 서비스 중에 용어가 되게 많거든요. 뭐 턴다운 서비스가 있죠. 객실에서 객실을 이용하는 게스트가 자기 전에 편안하게 좀 하기 위해서 턴다운 서비스 여러 가지 뭐 불을 꺼준다든지 아니면
뭐 다시 그 뭐죠? 이불이나 베개 같은 거를 다시 정돈해주고 자기 전 최적의 장소로 뭐 청소를 해준다든지 정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턴다운 서비스 같은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이것도 신청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라서 뭐 제가 받은 턴다운 서비스 중에 하나는 예전에 뭐 3월 14일이 다가오긴 한데 해외에 갔을 때 2월 14일 날 보내기를 했었어요. 근데 2월 14일 날 그날의 밤에 초콜릿이 침대 위에 얹어져 있었어요. 그 밖에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그 초콜릿이 침대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고 거기에 손으로 쓴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호텔 직원이 써서 턴다운 서비스 때 저한테 준 거죠. 들어갔을 때 너무 컴컴하지 않게 그런 불도 조금씩 은은한 불이 좀 켜져 있었고 초콜릿을 받는 순간에 아 진짜 내가 제대로 서비스를 받았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뭐 그런 서비스 같은 걸 말합니다. 그런 게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또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컨시어지 서비스는 여러분들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컨시어지 뭐 아니면 싱글인지 더블룸인지 이런 것들은 너무 기본이라서 요즘에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실무론에서는 사실 나올 게 너무 뻔해요. 관광실무론은 너무 뻔해서 여러분들 이것만 주의를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관광사업의 특성이에요. 관광사업의 특성. 복합성, 입지 의존성, 변동성, 공익성, 서비스성. 이 특징 자체가 컨벤션 산업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이걸 관광으로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뭐 비분리성, 무형성 뭐 이런 것들도 거의 다 비슷하고요. 하지만 그 관광 문제가 나오면 컨벤션 산업이랑 거의 특성 부분을 일치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관광특구, 요즘에 관광특구 많이 하잖아요. 이 관광특구가 과연 무엇이고 우리나라에 지정된 곳은 어디 있으며 여기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법령이 어떻게 적용되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관광특구에서는 홍콩 같은 경우에 관광특구는 텍스 프리입니다.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이 뭘 구매하셔도 텍스 프리입니다. 세금이 면제된다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게 있고 또 법률적으로 관광사업의 분류에 대해서도 출제 유형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암기에서 나올 수 있는 항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는데 특히 법률적 관광사업 분류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나열을 해볼게요.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국제회의업이 관광사업에 사실 분류가 됩니다.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가게 되고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관광사업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그렇죠? 관광사업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너무 뻔하고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는 게 좋은 것이 혼선이 없어야 되는 것이 관광산업 쪽이랑 여행산업이 또 교집합이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조금 흔히 말하는 꼬아서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출처의 유형에서는 그런 문제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간략하게 설명드렸듯이 이 관광산업이 특히 컨벤션 산업과 맞물려서 출제되는 유형들이 굉장히 많아요. fem투어, 프리투어 아까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시찰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산업체 투어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한 얼마나 개념을 갖고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여기에서 뭐 혼선이 생기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파트 3 컨벤션 영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염려도 하고 있고 또 가장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 시간을 러프하게 생각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컨벤션 영어에서는 책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처음에 컨벤션 기획과 관련된 영어 단어입니다. 모르는 단어에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파트 3를 모두 학습하신 후에 다시 체크를 해보래요. 근데 뭐 사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좀 기본 내용이긴 하지만 어쩌면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하지만 아마 좌절이 될 수도 있으니 뭐 그렇다고 너무 또 실망하지 말고 파트 3를 좀 더
어휘를 많이 좀 문법이라든지 어휘를 좀 암기하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것으로 해서 자신감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어, 어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숙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 지금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음 강의 시간까지 사실 어휘를 기본 어휘, 그리고 상황별 전문 어휘, 그리고 조직 관련 어휘, 행사 관련한 운영의 뭐 관련 어휘, 등록 업무 관련, 재무회계 관련, 핵심 어휘 문구 이런 내용들을 매 시간별로 아까 전에 수업 방식에 설명을 했듯이 어, 매 시간마다 이거를 체크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 영어에서에 있는 가장 빠른 거는 그냥 단어를 통째로 그냥 외워버리는 방식이 가장 공부가 편하고 가장 좀 빨리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개가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런 용어들을 반복해서 계속 보면서 문제가 지문이 나왔을 때 그냥 매지가이 안 해보셨죠? 우리 때 내지가이라는 게 있었는데 자동적으로 그냥 답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보여요, 답이. 이 어휘를 외우기만 해도 충분히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어를 외우는 것을 공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휘를 매 시간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한 장씩. 음, 다음 시간에도 체크를 해볼 생각입니다. 인강으로 먼저 체크를 할 거예요. 먼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문법에서 보면 상황별 전문 어휘라고 해서 각종 회의 관련한 내용이 있거든요. 뭐 회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영어 중에 컨벤션 있을 거고, 컨그레스 있을 거고, 컨퍼런스, 심포지움, 미팅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뭐 분간할 수 있을지, 뭐 컨벤션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으면 쉽겠죠. 그리고 뭐 총회라는 이런 단어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너럴 어셈블리 이렇게 해서 총회가 제너럴 어셈블리라는 뜻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단어들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중복되는 것도 꽤 있고 패널 뭐 포스트 세션은 심지어 한글이랑 영어랑 똑같아요. 너무 쉽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새벽이 되다 보니까 뭐 머리도 엉망이고 하여튼 뭐 잡담도 하게 되고 집중력이 저 또한 흐트러지게 되네요. 사실 뭐 이 영상이 저는 크리에이터들이 이번에 되게 존경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은 거의 하지 않아요. 그냥 노편집으로 끝내버리려고 아예 논스톱으로 이렇게 거의 가고 있거든요. 한 번씩 끊어가면서 편집 따위는 없습니다. 근데 크리에이터들은 물론 외모 관리도 잘 하지만 이런 스크립트 준비라든지 이런 어떤 영상에 대한 준비를 너무 많이 또 창의적이게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체질이 아닌 관계로 좀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데 벌써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25분씩 3개 강의로 지금 나눠서 송출하고 있는데 이걸 저 벌써 8시간 찍었어요. 8시간 찍어서 8시간 NG 계속 내고 원스톱으로 가려고 이거를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고생이 많다는 거 다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다시 돌아가자면 이런 각종 회의 관련한 어휘들이 있어요. 이거를 꼭 필수로 외워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회의 구성 조직 관련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참가자나 출석자가 있을 수 있겠죠? 뭐 participant 같은 경우에는 뭐 attendance가 될 수도 있을 거고 delegate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것들도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chairman 의장, acting chairman 할 것 같으면 위원장 뭐 이런 내용들에 나와 있는 특히 회의 구성 관련한 조직에 관한 이런 영어들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외워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또 뭐 어떤 게 있냐면 뭐 국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잖아요. 그쵸? 디렉터 제너럴 이런 국장 같은 경우에는 용어는 평소도 많이 쓰니까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회의 관련 행사
어휘도 많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창식 있죠. 이 말이 좀 한글로 표현하는 건 좀 그런데 어워드를 말하는 거예요. 어워드. 어워드 세레모니를 말하는 거죠. 한글로 표현하면 어워드 세레모니. 어워드 세레모니 같은 경우에는 표창식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들도 여러분들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되게 외워놓는 게 되게 좋고, 그리고 행사 운영 관련 위원회 같은 경우에 되게 많아요. 뭐 특히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조직위원회 제일 많이 쓰죠. 그렇죠? Organizing Committee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커미티도 되게 많이 쓰고 또 뭐 자문관 같은 경우 어드바이저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써요. 왜냐면 국제 회의를 유치를 하기 위해선 자문관의 어떤 자문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드바이저 같은 단어를 되게 실무에서도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지역위원회 아까 전에 같은 경우에는 조직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위원회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 모두 커뮤니티가 들어가요. 커뮤니티. 이런 거 들어가고, 또, 다음은 등록 업무 관련한, 것도 들어가요. 이건 실제로 행사 기획할 때 되게 영어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국제회의 기획사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을 플로우 플랜에 다 적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스케줄표에 통번역 맡기지 않거든요. 통번역은 학술 관련한 것들에 해서 내용들을 통번역을 할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등록 업무 관련한 것들은 이런 영어나 스케줄표는 직접 여러분들이 작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 데스크, 레지스트레이션 데스크, 레지스트레이션 데스크 발음이 참 어렵네요. 지금 잘 혀도 꼬이고 너무 많은 말을 해서 좀 힘듭니다. 이런 게 있을 거고 또 출납계 같은 경우에 캐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회의에 필요한 용구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컨그레스 키트라고도 하고 컨퍼런스 키트라고도 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전문 용어로 많이 쓸 때 이런 것들도 외워 두셔야 되고요. 제가 중간에 또 말씀드리자면 한 번씩 쪽지 시험을 칠 건데 이 쪽지 시험은 영어로 적으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컨그레스 키트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글로 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정도는 적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 되셔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홍보 관련한 영어 어휘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홍보 기본 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Basic Plan of Public Relations라고 해서 이런 단어들도 수고로 많이 쓰죠. 평소에도 쓰는 단어입니다. 수거이고 이것들을 좀 외우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기자실 진짜 많이 써요. 보도자료랑 기자실이 프레스가 진짜 프레스 어디 가나 프레스 계속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의를 기획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사람들이 기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나중에 기자들이 엄청 많은데 그 기자들이 항상 묻는 게 프레스룸이 어디냐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프레스룸은 뭐 저 앞으로 쭉 가셔서 왼쪽으로 돌아가서 저 룸에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회화는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물품 준비. 이 홍보 관련한 물품은 프로덕션이라고 해요. 물품 준비를 프로덕션. 그래서 Are you ready to production? 이렇게 물으면 나는 I'm ready to 뭐 organize production something to like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프로덕션이라는 뭐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준비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관광 관련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관광 관련은 왜 많이 나오냐면 사람들이 실제로 기획 업무를 하다 보면 참가자들보다 실제로 그 같이 참가한 동반자들 있죠. 동반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관광 관련한 거. 자기는 심심하잖아요. 회의할 때. 그러니까 지나가는 이제 요원들 보고 뭐 혹시 어디에 뭐 투어가 준비되어 있냐, 프리 투어가 준비되어 있냐, 아니면 동반자 투어가 어디에 준비되어 있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느냐, 막 이런 거 물어보거나 숙박이 어디냐, 룸이 어디냐, 뭐 별별 걸 다 물어봅니다. 그런 거에 관련한 영어들도 시험에 꼭 필요하니 이런 것들은 나중에 관광 업무 할 때도 필요하니까 꼭 외워두세요. 예를 들어서 뭐 객실 요금, 룸레이트, 공항버스, 에어포트 버스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음. 그리고 단체 예약, 그룹 부킹 이런 것도 알고 있을 테고 승차권 같은 경우도 보딩 티켓이나 보딩 패스나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전시 관련한 내용들도 필요해요. 전시자는 exhibitor라고 하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보고, 참관자는 visitors나 아니면 attendance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내용들이 주가 되는 이런 전시장 관련한 것도 좀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일 까다로운 게 뭐냐면, 저도 사실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fluorescent light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말 어렵죠. 잘 안 쓰는 단어긴 한데, 이런 fluorescent light 이런 것도 있고, 배수 설비, plumbly 뭐 이런 단어도 있고, 파손, 데미지, 뭐 경비, security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다 아는 단어고 쉽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와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핵심 어휘 문구에서 위원회에 관한 내용들이 엄청 많거든요. 위원회를 꼭 외워두셔야 되는 게 2018년, 2013년, 2017년, 18, 19 다 모두 위원회 관한 내용이 나왔고, 특히 위원회 중에서도 RSVP가 나왔어요. 뭐냐면 회답을 바랍니다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RSVP 회신 카드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도 숙지를 하고 있으시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습니다. 또 행사 전후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간 계산이나 아니면 스폰서십, 특히 후원에 관련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영어 어휘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뭐 A 주최, organized by A, 뭐 A 주관, managed by A, A 후원, sponsored by A, A 협찬, supported by A,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아요. 하여튼 뭐 이런 스폰에 관련한 것들도 되게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컨벤션 시설에 관한 기타 이런 어휘들도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두셔야지 문장 전체를 다 독해를 하지 못해도 어휘 몇 개로 답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휘 굉장히 많이 외우셔야 돼요. 이번 클래스 때. 장장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지금 사실 영상을 녹화를 거의 다 했는데, 뭐 이게 분량이 논스톱으로 가도 편집이 얼마나 뭐 될지 몰라서 그렇지만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제가 있고 다음 시간에도 인강으로 준비를 하긴 할 거예요.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인강을 준비를 할 텐데, 다음 시간에는 대략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리뷰를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단어 나와 있던 거 있죠. 그러면 컨벤션 기획사 한 권으로 끝내기, 이 책 안에 들어있는 어휘 항목이 있어요. 어휘 항목이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몇 쪽에 있냐면 325쪽 있어요. 325쪽이랑 326쪽을 여러분들 과제로 외우시길 바랍니다. 외우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어휘들을 부르면서 쪽지 시험을 사실은 이걸 볼 거예요. 뭐 인강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한다 하지 않는다 뭐 체크할 수는 없겠지만, 이건 스스로 의지의 문제고, 또 의지의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 실력 차이가 확 납니다. 나중에는 진짜 확 차이가 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애초에도 말했듯이 이 강의 시간을 필두로 컨벤션 기획사 2급을 꼭 취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필기를 먼저 취득을 하고 실기를 취득하고, 될 수 있다면 이런 자격증은 전공 관련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히 습득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는 사회의 길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만날 때는 좀 여기 있는 컨벤션 기획사 한 권으로 끝내기 기출 문제들 있죠.
예상 문제들 있어요. 예상 문제들 한번 풀어보세요. 저는 이거 120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데, 시험 성적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전공 관련, 그리고 이 실무를 해봤던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쳤을 때 거의다가, 좀 쉬워요. 쉽고, 제가 실무를 하지 않은 지는 오래됐지만, 그래도, 계속 학습을 해온 결과, 그리고 강의를 해온 결과, 충분히 여러분들도, 절대 조금만 신경 쓰면 낙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전면허 시험 되게 만만하게 봤거든요. 운전면허 시험을 되게 만만하게 보고, 필기 시험을 뭐,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진짜 너무 쉬워서 너는 그냥 바로 딴다고. 그래서 저는 문제를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태로 필기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결과는 저 필기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필기 떨어지고, 좀 충격이었어요, 사실. 엄청 충격이었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고백하지 못했던 거였죠. 왜냐면 운전면허 시험 필기는 거의 다 붙거든요. 공부를 단 1시간이라도 한 사람은 붙어요. 근데 저처럼 아예 보지도 않고 상식선에서 갔던 사람은 다 떨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알죠? 토끼와 거북이 경주가 있는데, 그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토끼는 상대만 봤어요. 상대를 보다 저쪽. 근데 거북이는 토끼라는 상대를 보지 않았어요. 오직 목표만 본 거죠. 여러분들도 어, 단순히 이 자격이란 토끼를 보지 말고, 토끼가 봤던 이 상대나 자격이란 걸 보지 말고, 좀 거북이처럼 여러분들이 이 전공을 살려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그 방향과 목표를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통과점일 뿐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계기를 삼아서 전문가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